이런 세팅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만약 1억 원을 만약에 투자 세팅한다고 하면은 국내 코스피 추종하는 코덱스 200이라는 ETF 있거든요. 여기에 한 4분의 1 고배당 ETF. 고배당 ETF는 뭐 주식 차익도 있지만 배당 수익도 있으니까 이런 데 한 4분의 1 정도 넣었으면 좋겠고, 그다음 미국 지수, 미국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ETF에 넣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 미국 고배당 ETF, 슈드라고 요즘 많이 얘기하는 이런 데다가 4분의 1씩 한 20년, 30년 가져가면은 5억에서 10억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융 전문가이시죠. 송영욱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우리 채널은 뭐 이제 부동산 뭐 그리고 이제 뭐 주식 뭐 이런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시거든요. 그러면은 ISA 계좌를 통해 가지고 어쨌든 뭔가를 하겠다. 뭐 고배당 넣었다가 뭐 성장주 갔다가 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돈 있는 분들은 보통 뭐 한 1억 정도 굴리시는 분들도 많은데 ISA에 또 최대 뭐 1억까지도 들어가니까 그냥 단순히 얘기해서 1억을 어떻게 불리면 좋을까 이 얘기 한번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어떻게 추천을 하세요? 1억을 10억으로 만들 수 있냐 이런 질문들을 저는 많이 받아봤거든요. 네. 그래서 제일 자극적인 질문. 누구나 그러고 싶죠. 10배 만들기. 10배 만들기.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수익을 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질문들이 있길래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10년 만에 만약 1억을 만들려면 매년 26%씩 수익을 내야 된다. 너무 어렵다. 26%면 저게 어느 정도 수익률이라면은 세계에서 제일 운용을 잘한 펀드 매니저 피터 린치라는 분이 마젤란 펀드에서 13년 동안 2,700% 수익을 냈거든요. 그걸 연간 수익으로 하면 한 29%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피터 린치 정도 수준의 운용을 해야지 1억을 10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보통 사람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혹시 뭐 부동산을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나요? 그건 잘 모르겠고요. 제가 부동산 쪽은 잘 모르겠고 어쨌든 ISA 계좌에서 이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 20년, 30년 기준으로 하면은 20년 기준으로 하면 한 12% 정도 연간 12%, 30년 기준으로 하면 8% 정도 수익을 내면은 10억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한 40세에 시작하면은 한 50에서 60에서 한 70 이 정도에서 낼 수 있다 생각되는데 이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기 예금 2.5% 정기 예금으로 하면 얼마나 걸리냐면은 93년 걸립니다. 불가능하다. 93년. 완전히 내 손잡벌에서 만약에 받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5억 정도로 목표를 잡는 게 좋지 않을까. 1억으로 만약에 한 5억 정도 만드는 거. 그렇다고 보면은 한 20년 기준으로 하면 8% 정도 수익 내면 되거든요. 그리고 30년 기준으로 하면 한 6% 정도 수익을 내면은 한 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코스피 30년 동안 연평균 상승률을 조사한 걸 보니까 7.2%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S&P 상승률은 연간 한 10.7% 30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럼 30년 동안 내가 1억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코스피나 S&P 500에 투자하면 한 9% 정도의 연수익률을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19년 만에 한 5억 정도 되고요. 27년 정도 되면 1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럼 40세에 시작하면은 한 60에서 70 정도에 한 10억 정도 마련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세팅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만약 1억 원을 만약에 투자 세팅한다고 하면은 국내 코스피 상승률 정도 추정하는 코덱스 200이라는 ETF 있거든요. 여기에 한 4분의 1 그리고 고배당 ETF. 고배당 ETF는 뭐 주식 차익도 있지만 배당 수익도 있으니까 이런 데 한 4분의 1 정도 넣었으면 좋겠고, 그다음 미국 지수 뭐 스파이 같은 SPY 미국 S&P 500 지수를 추정하는 그런 ETF에 넣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 미국 고배당 ETF 뭐 SC 슈드라고 요즘 많이 얘기하는 이런 데다가 4분의 1씩 한 20년, 30년 가져가면은 5억에서 10억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거는 초기에 1억을 세팅한 거고 또 돈을 또 모아서 또 1억 만들어서 또 투자하시면 그거에 또 20년 지나서 또 5억 되고 또 맞습니다. 10억 되고 그러면서 계속 쌓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왜냐하면 또 이렇게 얘기하면 뭐 5억 가지고 뭐 20년 뒤에 어떻게 살아요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추가 투자는 계속 하셔야 맞습니다. 되는 거고. 아까 잠깐 얘기해 주시긴 했는데 ISA 계좌가 뭐 유리하고 불리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일반 계좌 대비 뭐 불리한 점도 있는 건가요 이게? 불리한 점이 있는데 저는 미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ISA 계좌 유리한 점이 더 강하기 때문에 비과세 효과도 있고 나중에 3년마다 뭐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건보료 산정할 때 ISA에서 소득은 제외됩니다. 건보료. 나중에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지역가입자가 되면 사실 건보료 부담이 커질 수가 있는데 ISA 계좌에서 소득은 제외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부분이 되게 유리하고 불리한 점은 물론 이거 같은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인출하면 비과세 효과가 없어진다. 네. 근데 비과세가 없어져도 불리한 건 아니죠. 불리한 거 굳이 찾자면 그런 거고요. 네. 그리고 투자 한도가 뭐 2천만 원, 연간 2천만 원이다. 굳이 찾자면 이런 거고 그 외에는 사실은 불리한 것보다는 유리한 점이 더 많죠. 다양한 상품에 마음대로 투자할 수가 있고 세제 혜택도 있고. 그러면 아주 단순히 얘기해서 일반 계좌로 할 거면 그냥 ISA를 해도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먼저 투자한 영순위 통장이 ISA 계좌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아까 잠깐 뭐 ETF 얘기들 해주셨는데 조금 더 뭐 구체적으로 좀 이런 거를 사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것도 있을까요? 네네. 일단은 ETF를 제가 좀 좋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개인적으로 직접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일단은 펀드 매니저라는 전문가가 투자하는 게 아무래도 더 운영을 잘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면에서 ETF가 좀 더 나을 것 같고 직접 투자보다는. 그리고 일반 펀드, ETF도 사실 펀드거든요. 네. 근데 펀드를 두 가지로 분류하면은 일반 은행 같은 데서 판매하는 그런 펀드는 비상장 펀드, 아직 상장되지 않은 펀드고요. 네. ETF는 상장된 펀드거든요. 네. 근데 상장된 펀드는 좋은 점이 뭐냐면은 그 실시간 가격으로 사고 팔 수 있다는 거죠. 일반적인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비상장된 일반 펀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오늘 돈을 주고 산다고 하면 내일 가격으로 사지거든요. 그러니까 시차가 발생하잖아요. 네. 그런데 ETF는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수 있다. 이런 점들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직접 투자보다는 ETF가 낫다고 생각하고 일반 펀드보다는 ETF 상장된 펀드가 훨씬 더 유리하다. 네. 또 유리한 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보수 면에서도요. 일반 펀드에 비해서 상장 펀드가 보수가 한 2분의 1,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모든 면에서 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ETF를 추천하는데 ETF로 만약에 ISA 계좌 넣는다고 하면 1년에 2천만 원까지 넣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만약에 2천만 원으로 만약 투자 세팅을 짠다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짜고 싶습니다. 고배당 ETF 4분의 1, 채권 ETF 4분의 1, 리츠 ETF 4분의 1, 원자재 ETF 4분의 1 이렇게 넣으면은 좋은 점이 뭐냐면은 주식에도 투자하고 채권에도 투자하고 리츠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네. 부동산에도 투자하고 원자재에도 투자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어떤 거하고 좀 비슷한 구조냐면은 레이 달리오의 사계절 포트폴리오하고 좀 비슷한 네. 구조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든 나쁘든 물가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꾸준한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거든요.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대부분 주식도 올라가고 채권도 올라가고 부동산도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어떤 게 좀 많이 올라가고 어떤 게 덜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IS 계좌를 3년, 5년, 10년 이렇게 길게 가져간다고 봤을 때는 이렇게 ETF 중심으로 다양한 유망 상품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ETF도 뭐 종류가 많다 보니까 그렇죠. 고배당 해도 막 많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걸 뭐 어떻게 비교하냐, 뭐 이런 네네. 것들도 좀 고민들이신 것 같기도 하고. 네네. 그 ETF 체크 또는 펀 ETF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 나는 고배당 ETF를 사고 싶다 그랬을 때 고배당 ETF가 수십 개거든요. 네. 거기서 고배당이라는 검색어 딱 치고 딱 검색하면요 수익률 좋은 것부터 쫙 나옵니다. 그리고 그 펀드의 뭐 위험, 포트폴리오, 뭐 평가 등급 이런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익률 좋으면서 규모는 한 500억 이상이면서 그다음에 위험 대비 수익률이 좋은 것들 이렇게 다 분석돼서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ETF 상위 체크. ETF 체크 또는 펀 ETF 체크, ETF 이렇게 벌써 ETF 체크 한 군데서만 봐도 됩니다. 네. 그런 걸로 좀 보고 네네. 내가 이제 자산 배분만 잘하면 된다. 네네네. 사실 종목을 분석한다는 건 너무 어려운 건데 어느 정도 이렇게 집단으로 묶어가지고 뭐 그 시장 어떤 그 섹터 종목이 아니라 뭐 어떤 그 업종 이런 네네. 거에 투자하는 거는 그래도 좀 네네. 낫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렇게 네.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젊은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목돈 모으려고 네. 이런 방송들도 많이 보시거든요. 아직 돈을 모으고 있는 과정, 요 네네. 과정에서도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 분도 있고 아니다 지금은 우선 돈만 모아라, 네네. 뭐 1억 모아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네. 뭐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좀 보세요. 제가 2030 세대들한테 강의할 때는 주로 1억을 빨리 모아라. 최소 5년 이내에는 모으라는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1억을 모으면은 첫 번째는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네. 내가 1,000만 원, 2,000만 원 모으다가 1억을 딱 모으면 나 1억을 모아보니까 이제 2억도 모을 수 있겠고 10억도 모을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덩치빨이 좋아지죠. 1,000만 원일 때 10% 수익 나면은 100만 원에 불과하지만 1억에서 10% 수익 나면 1,000만 원이거든요. 똑같은 10% 수익률인데 그 자산 증가 효과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네. 세 번째는 찬스빨이 달라지죠. 1,000만 원 있을 때 할 수 없던 거 1억까지면 부동산도 투자할 수 있고 네. 좀 우량한 주식도 좀 많이 투자할 수가 있고 해외 자산에 분산 투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투자의 기회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1억을 먼저 만들어라 그런 게 치중하는데 그렇게 만들 때 적절한 상품들을 활용하는 것도 세팅을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이실
모르겠지만 그 세팅한 내용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투자자는 사용에 따라서 뭐 안정형도 있고 공격형도 있고 중립형도 있는데 일단은 중립형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립형 기준으로 만약에 투자 세팅을 한다면은 투자형 상품의 50%, 저축형 상품의 50% 이렇게 배분하면 좋습니다. 투자형 네. 상품이라는 것은 원금이 깨질 수는 있지만은 크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품, 펀드나 뭐 주식 같은 게 투자형 상품이고, 저축형 상품은 예금 적금처럼 원금은 안 깨지지만은 뭐 수익도 좀 적은 상품 네. 이런 것인데 올 수가 있는데, 중립형 투자자는 이렇게 반반씩 투자형 상품과 저축형 상품을 반반씩 배분하는 게 좋은데요. 투자형 상품으로서 적합한 것은 뭐 ISA나 IRP 연금저축을 활용해서 ETF 중심으로 투자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ETF를 통해서 투자 수익도 높이고 그 다음에 ISA, IRP 연금저축은 또 절세 효과가 탁월하니까 네. 또 절세 받은 걸로 인해서 세금을 환급받아서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재원도 생기거든요. 만약에 150만 원씩 투자한다고 하면은 ISA 25만 원, IRP 25만 원, 연금저축에 25만 원 이렇게 투자형 상품에 총 75만 원 배정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030 세대는 청년 주택드림이라는 또 좋은 청약통장 저리로 대출받을 수도 있고 일반 저축보다 금리가 높은 그런 청년 주택드림 통장을 활용하는 게 거기다 한 25만 원, 그리고 청년 도약계좌 뭐 정부에서 정부 기여금으로 월 3만 3천 원까지 주는 그런 상품, 그래서 최고 수익률이 한 9.54%까지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품에 한 50만 원 정도 넣어서 한 5년 정도 적립을 하면은 1억이 네. 넘습니다. 5년만 하면. 네. 네. 그래서 제가 150만 원을 매월 적립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100만 원으로 한정 짓지만 100만 원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100만 원 하지 말고 150만 원으로 5년 안에 수익률이 좀 좋으면 4년 만에 될 수도 있습니다. 5년 안에 일단은 1억을 만들어라. 그래야지 이제 나중에 2억, 5억, 10억도 금방 갈 수 있다. 1억을 못 만드시는 분들은요, 결국 10년, 20년 가도 못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40, 50 세대 중에서도 1억을 못 만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오히려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40, 50 때 또 들어가는 돈도 많습니다. 돈 나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40, 50 특히 40, 50 세대들이 이제 사교육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또 의외로 직장에서 잘리시는 분들도 예전보다 더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힘드신데 어쨌든 직장에 꾸준히 다니시면서 어쨌든 돈은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분들도 일단은 1억 만드는데, 일단 만약 1억이 안 만들어졌다면 1억 만드는데 치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1억 못 만들거든요. 네. 제가 진짜 1억 못 만드신 분들은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못 만드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세팅을 잘해야 된다. 이것도 저는 월 150만 원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ISA, IRP, 연금저축 여기에다가 ISA에다 고배당 ETF, IRP에는 TDF 은퇴 시점에 맞춰서 퇴직 시점에 맞춰서 하는 TDF 상품이 한 25만 원, 나스닥 100 ETF. 물론 이제 나스닥 100 ETF가 사실은 뭐 단기적으로 손해 볼 수는 있겠지만은 이런 연금저축에 넣는 것은 길게 투자하는 거니까 길게 투자하면 틀림없이 저는 높은 수익을 낼 그렇죠. 거라고 생각이 네네. 되거든요. 그러면서 또 뭐 세액공제 혜택, 그런 절세 혜택도 보니까 추가 수익이 또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축형 상품으로는 이제 정기 적금보다는 국채 ETF가 더 낫지 않을까. 뭐 우리나라 국채든 아니면 뭐 미국 국채든 요즘 네. 금리가 좀 높은 상태고 앞으로 좀 떨어질 거로 예상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이자 소득뿐만 아니라 또 매매 차익, 그 평가 이익도 좀 네네. 날 수 있기 때문에 뭐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는 정기 적금 중에서도 뭐 특판 적금 같은 게 금리가 좀 높으니까 그런 걸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라면은 노란우산 공제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25만 원 정도 놓으면은 절세 혜택도 보면서 추가 수익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품 구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축형에 50% 배정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네네. 지나고 나서 보니까 맞습니다. 항상 저렇게 가지고 있다 보면 느려 보여도 네. 뭔가 한번 시장이 한번 붕괴되거나 이럴 때 네네. 저 현금을 가지고 딱 네네.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대부분 저렇게 투자형에 100% 하신 분들은 물릴 때 같이 물려버려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네네. 너무 사기 네네. 좋은 타이밍인데 돈이 없다고 하시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느려 보여도 저는 이게 훨씬 더 낫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 원금이 50% 깨지면은 수익이 100% 나야지 원금이 되는 거잖아요. 네. 고작 100% 수익 내는데 고작 원금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ETF 이런 펀드 투자를 개별 주식 투자보다 더 강조하는 이유는, 일반 개별 주식 투자, 개별적으로 투자해서 하는 것은 내가 만약에 1억을 투자했는데 1억이 깨져버리면 이제 추가할 돈이 없어서 저가 매수 상황이 안 생기잖아요. 네. 근데 만 ETF나 펀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돈이 없어도 누군가가 그 시점에 그 펀드에 가입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펀드의 평균 단가를 낮춰줘서 수익도 더 빨리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배분을 사실 네네. 설계를 잘하는 게 어찌 보면은 그렇습니다. 핵심인 것 같기도 합니다. 요즘에 해외 투자, 특히 뭐 미국 주식 투자 많이들 하시는데 네네. 이런 것들 할 때 리스크도 좀 네네.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 네네. 이제 뭐 초보자들 처음 네네. 하는 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이것도 좀 네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 투자할 때는 일단은 환 리스크가 있죠. 환율과 네. 관련해서 환율이 뭐 올라가거나 떨어짐에 따라서 그 인해 손실을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10% 수익 나는데 환율이 만약에 뭐 20% 떨어져 버리면은 상품에서는 수익이 나는데 우리나라 환전하니까 오히려 네. 10% 손해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 대비해서 환 해지 상품들이 있거든요. 펀드에 보면요, 펀드 명칭 중에 가로 열고 H라고 써져 있는 거 그 해지의 H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은 환해지 상품이니까 그것은 환율이 떨어져도 뭐 수익에 좀 영향이 좀 적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UH라고 된 것은 언해지라고 해서 환 노출되는 거, 환해지 안 되는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ETF나 펀드의 이름만 봐도 이것은 환해지 상품인지 아닌지를 바로 알 수 있거든요. 물어보지 않아도 그냥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환율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환 해지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H냐 UH냐 이걸 보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그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 사실은 환율이 어떻게 갈지 모르잖아요. 내가 생각한 대로 반대로 가게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생각한 대로 갈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주식 투자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데 주식 가격 올라갈지 떨어지면서 더 어렵다고 환율 하는데 투자가 제일 난이도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대표적인 경우 환해지하면 안전할 것 같지만은 2008년도에 네. 그 키코라는 상품 들어보셨죠? 네네. 키코로 인해서 엄청나게 손해 본 데 많잖아요. 그게 사실 환해지 상품이거든요. 그런데 키코 상품에 가입했다가 사실은 상장 기업의 한 100여 군데가 엄청나게 손해를 봤거든요. 어떤 회사는 상장 폐지되는 회사도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네. 그래서 환해지가 무조건 안전하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환해지 할 때 파생 상품 옵션 매도 전략을 쓰거든요. 옵션 네. 매도 전략이 좀 어려운 말인데 옵션 매도를 하면은 크게 떨어지거나 크게 올라가면 엄청나게 손해가 납니다. 네. 그러니까 원금을 초과해서 손해가 납니다. 원금을. 보통 투자하면은 주식에 만약에 1억 투자했다면 제일 많이 깨져야 1억 깨지는 거잖아요. 근데 선물이나 옵션을 이용한 그렇죠. 경우에는 원금 1억 투자해가지고 20억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환율 리스크를 저렇게 환해지로 방어하는 것보다 그냥 환 노출형으로 하되 분할해서 투자해서 어느 한쪽에서 크게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네. 그리고 뭐 미국 어떤 해외 상품에 100% 투자하지 말고 조금 비중을 좀 줄이면 되는 거지 환해지 하냐 마냐 이런 것을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거 환율도 뭐 경제 위기가 오고 그러면 그렇죠. 대부분 우리나라 뭐 환율이 막 급등해 버리고 그렇죠. 뭐 달러가 강세로 막 가고 맞습니다. 하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막 그렇게 많이 신경 써야 될까라는 생각은 좀 들긴 듭니다. 맞습니다. 세금도 문제가 있죠. 우리나라 주식 매매 차익은 비과세지만은 네. 미국은 20%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세된다는 점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좀 세금 리스크가 더 있다. 그런데 이제 그 비과세 상품, 그러니까 ISA에서 네. 해외 주식을 사거나 그러면 비과세된다 그런 얘기, 뭐 ETF나 이런 거 사면 비과세가 작년까지는 됐었는데 이제 금년부터는 과세로 바뀌어가지고 네. 그것도 이제 혜택이 없고 다만 연금 계좌에서 만약에 미국 ETF를 샀다 그랬을 때 매매 차익에 대해서 과세 이연되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늦게 낸다. 우리도 네. 대출이자도 늦게 내면 좋은 거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세금도 늦게 내면 좋은 건데 연금 계좌에서 만약에 미국 ETF를 샀다 그랬을 때 그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세금을 내지 않고 이연돼서 나중에 연금 수령할 때 내게 되니까 세금을 늦게 내도 된다. 뭐 이런 점들은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상품 중에서 좀 유동성이 없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냥 막 인터넷 같은 거 보다 갑자기 사시는 분도 이러면 네. 막 살려고 살 때는 그냥 무턱대고 샀는데 팔려고 보니까 너무 많이 가격이 그냥 하루 사이에 급락해 가지고 네. 막 떨어지고 막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건 대부분 거래량이 적거나 테마성 그런 상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거래량이 많은 상품 중에서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왕이면 좀 거래량 많은 큰 규모가 큰 ETF 중심으로 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